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알아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자포리자 원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인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이뤄진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 이른바 딥 임팩트가 성공했다고 미국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우주선과 충돌한 이후에 소행성의 공전 주기가 30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공식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과 여성계가 반대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잇따라 암초를 만난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에 사상 두 번째로 0.5%포인트 인상이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이번에도 인상이 단행되면 사상 처음으로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과 고강도 통화 긴축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에 비해 0.2%포인트 낮춘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이유로 꼽은 IMF는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훈련을 친일로 규정하고 일본군 주둔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구한말 상황을 언급했는데 식민사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고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안보를 망치는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적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이라고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 주둔까지 거론하자 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던 조선과 세계 국력 6위에 대한민국은 다르다며 경박한 역사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비판한 겁니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한일 훈련을 한 점을 거론하며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합동훈련이 실시된 바 있고 극단적 친일주의라고 하는 자백선언인가.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을 끌어들이는 자충수라고 재차 주장하며 여당의 지적을 색깔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정 위원장 주장을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가 설파한 내용이라며 정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제 있었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의 문자 메시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논란을 제공한 건 송구하면서도 정상적인 소통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한송환 기자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논란이 된 이관섭 수석과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정상적 소통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유 총장과 이 수석 사이에 상시 보고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고,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에게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그거는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당은 언론 오보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절차가 위법하다라는 신문에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파악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 앞서 오전 국감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파행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고, 정회를 선언하는 김도우 법사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간사간 협의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박범계와 체면 좀 차리세요.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야가 이번 국감에 화약고로 떠오른 감사원 국감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감사원 국감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9분 만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 좀 요청합니다. 업무 보고 받고 나서 아니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전제돼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서 업무 보고 받고 사실 업무 보고는 감사원장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고. 업무 보고 받고 하시라고요. 업무 보고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무하십니다. 김남국 의원, 김성호 의원 가만히 계세요. 자, 간사간 협의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 체면 좀. 뭘 그럴 줄 알아요? 네? 위원장에 비하면 10분의 1도 못해요 지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치도 1등을 못 벗어나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얘기죠. 윤호중 법사위원장 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조수진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예, 보신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박범계 의원과 김도우 법사위원장 사이에 설전이 오가면서 9분 만에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재개된 뒤에는 자정까지 공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어제 감사원 국감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법사위에서 감사원 국감 어제 같은 상황은 좀 약간은 예견됐던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죠. 예.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것이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문제까지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제 많이 공방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는데요. 분명히 아까도 보셨지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업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거나 그 이외에 질의응답을 하자라고 법사위의 여당 의원과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업무보고 자체를 거부했어요. 업무보고 받는 것 자체를. 그 얘기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은 정말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의 뭐 절차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는데 밑에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안보실장을 그 조사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왜 피살됐는지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싶다, 그 알고 싶다라는 것이고 최종 의사결정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아무리 감사원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건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저는 뒤집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도 설전을 벌였던 박범계 의원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요. 내 말 왔다 갔다 한답니다. 내 말 듣고 답을 해요.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퍼뜨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 자기 권한이다.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예,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파동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 건 송구하지만 자, 그 소통은 정상적이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유 사무총장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이제 추궁이 들어가니까 말이 많이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자를 한 번만 보냈느냐 두 번만 보냈느냐 이 문제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첫째 이제 이탄희 의원이 했는데 연락한 적이 있느냐, 즉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연락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한다, 답변에 의무가 없다 이랬다가 이제 이게 정언 거부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답변을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시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동민 의원이 통화하는 사이냐 이런 걸 몇 번 통화했느냐 물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피해 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문자를 본인은 습관적으로 지우고 계속 매일마다 폰을 정리한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박주민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면 포렌식 할 수 있느냐 이랬다가 결국은 검토해 보겠다, 알았다 이렇게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본인이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가 어디까지 파동이 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집중적인 추궁에 따라서 결국은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뭔가의 이렇게 정치적 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심 이런 것이 문자로 나타났고 본인이 수시로 통화하는지의 여부까지 이렇게 걸려드는 그런 결국은 본인이 했던 말에 그것이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증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민현주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 증인들이 이제 출석하면 이제 선서를 하잖아요.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이제 선서를 하는데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없는 겁니까? 거부할 권리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 있고요. 물론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거부할 권리는 분명히 주어져 있고요.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감사위원 관련된 거에서도 감사위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 질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제 공방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꾸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이나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있었던 이런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 절차들을 자꾸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질의 응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너무 정치 공세로 나가지 않고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다만 감사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말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에 대한 질의응답이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요.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이렇게 직접적인 압박의 질문을 가한다면 사실은 그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감사
건 감사해서 그것도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예. 점에서 감사원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물론 무조건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갖다가 여당이 두둔하기 위해서다. 그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나온 발언들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편성까지 단 사흘 만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거 감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재부에 신청됐던 예비비 신청 일정표는 타지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감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뭐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일정표까지도 그렇죠? 뭐 그 일권은 같이 뭐 검토를 하게 되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예, 어제 국감에서는요, 이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이 청와대 요리사와 그리고 단골 디자이너의 딸까지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제 뭐 수사를 통해서 순방의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지금 드러나서 모르겠지만 그 전에 좀 알려졌고요. 예. 국민들이 이제 지켜본 바 있는데 예. 외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못한 외교를 이제 영부인이 간 행태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공세를 취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연수원 모여서 연찬회에서 이제 전 정권 탓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가 좀 궁색한 어떤 이런 데 빠지면 여당은 계속 이 과거의 이제 정부권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도 그렇고 계속 이게 감사원이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정권을 뭔가 도우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 더 씌워진 상태에서 예. 이런 김정숙 여사의 이런 감사까지 또는 이게 지나친 수사까지 간다면 국민들이 이거는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뭐 국민들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제 뭐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넘어선 그보다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김정숙 여사의 이 인도 방문 관련해서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질까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것이 지금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된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가 있었죠.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에 누구와 함께 갔느냐,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나칠 정도로 시시콜콜이 다 하나씩 파헤쳐 나가면서 사실은 그 정쟁거리라든지 그때 외교 순방의 주요한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물론 비판한 점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시시콜콜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비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또 비판도 있었고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조수진 의원이 지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이 순방 관련된 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언론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짜이는 것이 아니냐 등등의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 감사로 이어지고 그래서 사적 수행 논란 이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파헤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합동 훈련을 둘러싼 친일 국방 논란이 역사관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우길기 발언을 반박하려다가 뭐 나온 발언이긴 한데 이 여당 내부에서도 좀 이게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도어스태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본과의 안보의 문제, 공동체가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친일의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친일이고 친미고 친중이 어딨냐라고 이제까지 했던 민주당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입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지층의 결집의 문제, 최근에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30%를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당 지지율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한 보고서를 낸 거 보면, 대선 패배에 관련된 보고서를 낸 거 보면 민주당의 지지층이 최대 결집했을 때 한 40% 안팎이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국정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서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층을 제대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친일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걸었을 때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진영을 갖다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석 위원장이 물론 이제 언론에도 사실 이제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우리가 일본과 전쟁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당시에 무기력했던 상황을 표현하다가 보니까 조금 표현상에서 앞뒤 맥락에서 좀 모호한 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정정 발언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불필요한 발언들로 인해서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비껴나가지 않도록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신다면 유감 표명을 하는 것도 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감 표명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친민사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국민의힘이 태생적 DNA가 친일이냐라고 하는 의심이 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상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좀 강한 발언을 하느냐,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냐 이런 걸 봤을 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차기 당대표를 노리기 때문에 상당히 센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 강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뭔가 호소할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요. 결국은 조선의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고종이 좀 무능했거나 또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세를 이렇게 끌어들인 문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승각자들과 우국지사들 그리고 동학 농민 또 의병들이 나서서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고 또 전쟁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없었지만 우리 조선 땅 안에서 전쟁을 벌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세를 끌어들여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행태에서 민주당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일본을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 군사 유기와 한미 동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끌어들여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어제도 연일 친일 국방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대표의 발언과 어제 출근길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겁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두수 대표께서도 국민의힘은 이제 친일 DNA가 있다는 의혹이 시중에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그다음 반 국민의힘, 반 보수층에 대한 결집에 친일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친일이냐 친미냐 이런 오래된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을 떠나서 지금 현재 안보 상황,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의 그런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초선인데 국방위에 들어가서 지금 상임위 의원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안보,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아침 기사에도 나왔는데 조간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중국 항모가 한국 영해 70km 앞까지 왔다. 그래서 그야말로 서해 공정을 노고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북한 7차 핵실험의 위협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안보 공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는 한 발을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중국과 대만과 일본과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안보에서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안보주의에서 한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에서의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 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1세기 대한민국의 세계에서의 위상이 있는데 안보 공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한가운데 서울 한가운데 우길기가 그러니까 친일에 관련된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건 저는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 안보를 이유로 너무 지나친 정쟁화한다. 자신의 세력화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장사하는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김용민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 정치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뭐 민주주의 원리에서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지 그리고 이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뭐 국민들이 좀 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의 여론, 즉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문제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 또는 30% 초반인데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이대로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특히 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뭐 좀 더 각획한 사람은 뭐 탄핵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퇴진이란 말이 나오는 거는 그나마 이게 톤 다운된 정도라고 보고요. 이런 톤 다운된 정도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뭔가 이런 국민들의 의혹이나 문제, 이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정말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고 뭔가 계기가 터지면 국민적 저항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불편하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를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SNS에서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김 여사가 청와대 요리사와 단골 디자이너 딸까지 데리고 간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아린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동행한 순방단 명단입니다. 문체부 장관 등 6명과 함께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등 청와대 직원 1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명단에는 청와대 한식조리장인 A씨의 이름도 올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있었는데 대통령 식단을 담당하는 요리사가 김 여사 인도 방문에 함께 간 겁니다. 명단에는 올해 3월 사적 채용 논란을 빚었던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인 B씨의 이름도 있었는데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프랑스 국적인 B씨의 채용이 논란이 되자 제2부속실에서 행사 의전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당초 도종환 장관만 초청했지만 4개월 전 인도 방문 때 타지마할을 가겠다고 했던 김 여사와 수행단이 추가되면서 2,500만 원이면 될 예산은 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당은 김 여사 순방의 진상을 수사를 통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혈세 관광 의혹의 끝이 어딘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 국감에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3년 전 농촌진흥청이 신개념 온실,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개발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효자가 될 거라며 2020년까지 두바이에 시범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수출된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스프링클러에서 안개처럼 물이 뿜어져 나오고 알루미늄 커튼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폭염이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개념 온실, 고온 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입니다. 2018년 한 UAE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이 기술을 소개했고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한테 축구장 몇 개도 만들 수 있다고. 예, 저희들 축구장 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연구비만 80억, 공사비까지 합치면 100억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개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장미와 쿨링하우스가 수출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SNS에 올해 말 두바이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며 수출 효자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지금 시범 설치한 게 있습니까? 쿨링하우스? 없습니다. 없죠? 네. 문 정부 인사측근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농촌진흥청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나서 일대가 혼잡을 빚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쓰러진 화물차에서 쏟아져 나온 상자가 도로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목천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를 포함한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려 있던 식료품 상자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통행이 2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공사 구간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가 인류 최초로 소행성 궤도의 움직임을 바꾸는 이른바 딥 임팩트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나사가 쏘아올린 우주선은 지구에서 약 1,12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이후 다이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는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30분 정도 단축됐다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예측한 소행성의 궤도 변경이 실제로 확인된 겁니다. 이번 실험은 앞으로 지구 충돌 코스로 다가오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보복 공격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 상황을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곧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아 원전에 우려를 표하면서 러시아는 모든 문제를 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Нас взаимно интересуют, а может быть вызывают даже у кого-то беспокойность, но у нас тоже, например, все, что касается ситуации вокруг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정치적 수사라고 일축하면서 핵 활동을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판을 겨냥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반공 무기인 첨단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를 서둘러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삼스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무기로 사거리만 160km 이상입니다. 백악관은 나삼스 2기를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Russia once again has shown to the world what it stands for. It is terror and brutality. 이탈리아와 체코 등지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러시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성 공습을 이어가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사님, 지금 러시아가 지난번에 이제 크림 대교가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습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전해 듣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 현지라든가 언론 통해서 해보니까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경고하고 또 보복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그 본인의 이제 말이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84개에 해당되는 그냥 지대공 미사일 여러 공격 수단을 써서 되게 수도를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수도권까지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에 민간 시설 또 병원, 학교 이런 걸 공격하는 거 보면은 상당한 이제 경고성 수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군사 시설도 아니고 민간 지역, 특히 또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전시 경제라든가 민간 그 지지층에 대한 그 의지를 꺾기 위한 그런 이제 심리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건 전쟁법이나 이런 데서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민간인을 학살한다든가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좀 수법이 좀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거는 일종의 이제 전쟁 범죄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잘 알고 있을 이제 푸틴이 이렇게까지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자국 내에서도 그렇고 동맹국이라도 그렇고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서방이 지원이 없다면 자신감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영향이 한 나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변 국가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라서 푸틴의 생각대로만 움직여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와 같이 이런 자기들이 핵심 이익으로 생각하는 지역은 공격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경고성 또는 이제 이렇게 수위를 올려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전쟁 그를 이제 좀 종료하자라는 뜻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 에너지 관련 시설들을 공격하면서 이게 유럽의 에너지 대란까지도 노린 거란 해석이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도 좀 해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에너지 그 대란을 이제 일으키려면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파이프 노르드 스팀 그런 이제 공격과 같은 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유럽에 대해서 유럽 자체가 지금 대응을 지금 저장 시설을 높인다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제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는 이 러시아 내 군부라든지 강경파 세력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이제 압력을 넣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언을 넣는다고 할까요? 이런 말이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통하나 보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관계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제 지지층이 핵심 극단주의적인 유라시아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체첸 수장인 그 카딜로프라든가 프리고진이라고 이제 와그너 그룹 용병단을 보내가지고 아주 적극 지지하는 열성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쪽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라는 모양새를 보여야 하는데 거기 따라갔다가는 러시아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네.
정말로 저희가 우려하는 게 네. 다음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은 추가 테러 공격을 하면 더 가혹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한 상태예요. 네. 뭐 이렇게 네. 뭐 애매모호성을 둬서 우리가 되게 이제 가혹하다면은 뭐 핵 또는 뭐 대량 살상 무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이제 그 위협용이고 뭐 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런 전시 경제에 운영할 수 있는 데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목표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뭐 철도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면밀한 그 군사 핵심 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호한 발언 중 하나가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네. 푸틴 대통령이 그 국제 원자력 IAEA 사무총장 네. 만난 자리에서 네. 자포리자 원전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근데 이제 병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포로지아, 헤르손 뭐 네 개 지역을. 네. 자포로지아가 이제 자기 나라 영역권이다 이거죠. 영토대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시설이나 자산은 자기한테 공격하지 넘어왔다 마라. 해서 운영권을 이제 러시아 자산이다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운영은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공격이라든가 탈환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중적이죠.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확산하는 거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산은 방지돼야 한다 하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 제스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이전부터 미국에 더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 네. 요청을 했지만 네. 미국이 괜히 러시아를 자극하는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될까 봐 좀 자제한 면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백악관이 빠른 시일 내에 또 네. 첨단 무기를 남상.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혹시나 또 푸틴 대통령을 자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서방이나 미국이 줄 때 고려할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2대 정도 금년 말 준다는 건 좀 세 발의 핀 같습니다. 네, 좀 이왕 이렇게 전세를 겪으려면은 재래식 무기로 지금 재래식 무기를 싸우는 건데 겨우 2대 지금 금년 말에 주고 6기는 뭐 언제 또 만들어서 줄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양측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무기 호수도 충족시키면서 예. 러시아에 대해서 더 자꾸 공격하면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줄 거야 하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미국으로서는 뭐 꽃놀이패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대사님께서는 이제 러시아 대사도 하시고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대사를 네.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네. 여쭤보겠는데 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사이가 나쁜 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네.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력과 사이가 좋았습니까? 아니면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좋아지는 겁니까? 2014년을 계기로 그러니까 마이단 혁명을 통해서 이제 친러 대통령을 퇴거시켰지 않습니까? 예. 푸틴. 그때부터 굉장히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예. 그 전에도 사실 브리진스키 전 안보보장관이라든가 이런 미 정책 그 라인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지 좀 그 친유로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50대 50이었죠. 친러, 친서방. 근데 이제 2014년에 크림을 이제 병합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 자체가 서방화를 기구하고 지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EU도 가입하자 뭐 이런 나토도 생각할 수 있다까지 가는 거 보면 예. 미국이 원하는 전략이 지금 상당히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 전쟁 상황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좀 더 파죽지세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에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하면서 네. 이걸 기점으로 전황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좀 전망도 하십니까? 전황이 이제 좀 더 격화되는 거죠. 이제 거의 전면전 비슷하게 이제 확전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러시아로서는 지금 뭐 부분 동원 정도 해놨지만 그게 효과가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군사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무기 지원을 이제 서방이 철저히 잘 해주면 우크라이나가 우위권을 좀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한 3, 4주 동안에 아주 굉장한 많은 진전을 보도록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비가 오고 해서 지형이 막 도로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진척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적인 이제 상황이 제약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전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길어지면서 이제 격렬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방 그리고 미국, 유럽 다 네. 지금 무기 뭐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러시아가 서방을 향한 전면전
으로까지 네. 확대될 뭐, 선포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이제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체 지금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게 다 차단이 됐잖아요. 예. 첨단 무기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래식 무기도 지금 고갈이 돼가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좀 휴전을 했으면 하는 게 속마음으로 저는 읽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더 빨리 이 기회에 탈환해야겠다는 유혹을 또 받는 거죠. 예. 지금 뭐 마지막으로 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좀 그 행동을 네. 이 의사 표명을 좀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될까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가치 면에서야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국제법 원칙도 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엔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지금 일단은 국가 체면으로 국가의 위상을 지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할 겁니다. 경제적, 인도적 지원 등등을 우리가 좀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게 우리 한반도 지금 북한 핵 문제 미사일을 좀 더 우리도 그러니까요. 지금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여기에 마이너스요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제일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게 이제 김정은 또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핵 발언 위협 수위가 자꾸 이제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내적으로 이게 대한 어떤 좀 더 철저한 대응 이런 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역량을 더 키워야겠죠. 이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기능을 바꿔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야당과 여성계가 반발에 나서면서 국회 통과에 홈로가 예상됩니다. 네, 여가부를 출입하는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건 지난 6일입니다. 예. 민주당은 이후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대선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 네, 오히려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안입니다.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독립부서로 하라고 하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 당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20대 남녀의 문제라든가 또 구조적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기능을 바꿔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야당은 여가부를 오히려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독립부서를 두라는 게 유엔 차원의 권고이자 세계적 추세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현 시점에서 여가부 개편을 공론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조직 개편보다는 경제와 안보 위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그런데 야당뿐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반발이 꽤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여성단체들은 어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폐지 추진을 위해서 구성됐던 전략추진단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폐지안이 비공개 또는 졸속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김현숙 장관이 여성계와 소통하겠다면서 이틀 전에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던 일부 단체들을 빼고 진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가부 폐지로 어떤 점들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성 중심 정책에서 아동, 청소년, 가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인구와 생애 주기라는 큰 틀의 정책이 마련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 네. 네. 최근 집계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는 만큼 여성의 고용, 육아, 나아가서 아동과 남성 행복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럼 뭐 그동안 여가부가 하던 업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여가부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가부의 정책은 크게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로 이관되고 경력 단절 해결 등 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하게 됩니다. 기존 장관직은 폐지되고 본부장직이 신설됐습니다. 양성평등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보다는 낮지만 차관보다는 높은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여성 정책들이 양성평등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추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복지부가 예산 100조 원을 움직이는 부처인 만큼 집행의 효율성이 기존 여가부보다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여가부가 폐지되고 또 그 기능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게 되면 기능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네, 해당 우려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기존 장관직이 철폐되고 양성평등 본부장직만 남게 된다면 결국 업무가 위축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주 여가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 여가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역 스토커 살인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만든 정책입니다. 현재 장관직이 있어도 정책이 늦어지고 구멍이 생기는데 축소된 본부장직의 권한으로 얼마나 여성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할 수 있을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수현 여세현 대표는 여가부가 본부로 위상이 낮아지는데 그것을 기능 강화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신경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갈등은 해묵은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자며 대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호남 출신 가수들이 합동 공연을 하고 서로 특산물도 교류하면서 상생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에 힘을 모으자는 비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상생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시대의 정착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 시대 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로 가기 어렵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서 상생 장터에서는 영호남 주민들이 서로 특산물도 교류합니다. 엄청 많이 샀습니다. 지금 한 7, 80만 샀습니다. 이렇게 친해지면은 우리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전화로 구입한 택배 좀 보내줄 수도 있고. 개막 첫날 마련된 화합 콘서트에서는 진성과 송가인, 박창근, 이천원 등 영호남 출신 가수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멋진 화음이 어우러진 합동 공연으로 영남과 호남이 화합하는 무대를 이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에서 열린 영원한 화합대축전은 앞으로 전남과 경북에서 번갈아 열릴 예정입니다. 경북과 전남은 이번 화합대축전을 계기로 연구중심 의과대학 추진과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의 현안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북 무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참사는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인 걸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치명적이지만 냄새나 색깔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데요.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을 김다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가족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된 전북 무주의 단독주택입니다. 경찰은 보일러 연통이 그 흐름에 막히고 보일러와 연통의 이음부가 벌어져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돼 참변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에서 60 그 사이 나왔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이제 거의 확인이 됐거든요. 앞서 지난 2018년 강릉의 한 펜션에서는 수능을 마친 고교생 3명이 보일러 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색무취한 고농도 일산화탄소는 노출될 경우 5분도 안 돼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일산화탄소가 나한테 접근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1분에서 3분 내에 사망할 정도로. 전문가들은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보일러를 처음 가동하기 전에 연통과 이음새 결합 부위를 반드시 점검하라고 당부합니다. 가스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도 여기 내장돼 있어서 즉시 이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딱 간단한 문제거든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600여 명에 달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취미생활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들이 다시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 조금은 특이한 취미활동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플레이어들이 뉴욕에서 열린 코미콘에 참석했습니다. 뉴욕 코미콘은 만화, 그래픽 소설,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장난감 등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동인 행사입니다. 2006년 처음 개최된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작년부터 다시 열렸는데 작년에는 백신 접종자로 입장을 제한했는데도 15만 명이 찾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올해 뉴욕 코미콘에는 여러 캐릭터 코스프레 중에 오징어 게임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미콘 행사장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관련 브랜드가 전시되고 다양한 체험 행사가 있어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캐릭터들과 축제를 즐깁니다. 코미콘은 일부 만화 덕후들의 행사에서 점점 일반인들도 함께 즐기는 취미생활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현재 마치 초겨울처럼 춥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7.9도로 어제만큼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대관령은 0.8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까지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과 강릉 21도, 대전 22도, 부산은 23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만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